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국공내전 2부입니다. 국민당 정부의 장제스와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중국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던 쌍십 협정은 개같이 무시되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소련으로부터 무기와 장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옛날부터 지리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던 동북 만주 지역으로 군대를 보내고 있었고, 장제스 역시 국민당군을 동북 만주 지역으로 보내며 공산당군에게 빼앗긴 곳들을 탈환해가고 있었습니다. 주로 서만주 일대를 국민당군이, 동만주 일대를 공산군이 차지하고 있었죠. 국민당군은 순식간에 중원지역까지 장악했고, 아울러 만주에서도 랴오닝성에서 지린성까지 모두 탈환하였으며, 이제는 하얼빈을 중심으로 하는 헤이룽 장성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얼빈을 지키던 중국 공산당의 린비아오는 하얼빈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다며 철수를 준비하려고 하던 찰나 미국 측에서 왜 중재 협상안을 무시하냐며 장제스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미국은 군사비 원조를 중단하겠다고까지 하자 장제스는 일단 하얼빈 진격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장제스가 아니었습니다. 장제스는 국민당군을 북방으로 각계 보내서 1946년 8월에는 청도를, 10월에는 허베이와 지금의 내몽골 지역을, 1947년 1월에는 산둥성까지 확실히 장악했죠. 장제스는 서북사령관 후중난을 시켜서 1947년 3월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였던 산시성 예난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후중난의 군대는 무려 14만 명, 반면 예난을 지키던 중국 공산당 펑더화이의 부대는 2만 7천 정도였습니다. 후중난은 예전 장제스가 교장으로 있던 황푸 군관학교의 1기생으로 장제스의 신복이었으며, 특출난 군사적 재능으로 장제스의 북벌에서도 공을 세우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급했었죠. 후중난의 능력을 알고 있던 장제스는 중일전쟁 당시에는 후중난을 산시성에 주둔시키며 공산당 견제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후로 산시성을 포함한 서북지역에서 세력을 확대하던 후중난은 서북왕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후중난은 마흥빈, 마흥쿠이 등 서북 군벌들의 지원까지 받으며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였던 산시성, 예난으로 진격했습니다. 이맘때쯤 중국 공산당에서는 팔루군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인민해방군이라는 이름하에 새롭게 군대를 편제했습니다. 팔루군이나 신사군이나 과거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조직이었던 홍군이 2차 국공합작으로 국민당군에 편입되면서 생긴 명칭이기에 명분상은 국민당군 소속이었죠. 하지만 장제스가 본격적으로 소탕에 나섰으니 중국 공산당에서는 더 이상 팔루군과 신사군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중국인민해방군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였죠. 오늘날의 중국군이 바로 중국인민해방군이며, 우리나라에서 유효대 중공군이라고 불렀고, 오늘날의 중국군이 이렇게 탄생했던 거죠. 중국인민해방군이 처음으로 조직될 때는 총 5개의 야전군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5개의 야전군 중 제1야전군은 펑더화이가 지휘하고 있던 서북야전군으로, 주된 임무는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였던 예난을 포함한 산시성 일대를 사수하는 것이었죠. 후중난의 예난 진격에 펑더화이의 제1야전군은 곧바로 방어태세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수적으로는 너무 열세였죠. 펑더화이의 제1야전군이 예난 근교에서 후중난의 국민당군과 전투를 치르는 사이 마오쩌둥을 비롯한 공산당 당원들과 민간인들은 먼저 예난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펑더화이의 제1야전군은 후중난의 국민당군의 상대도 안 됐습니다. 후중난은 아주 쉽게 중국 공산당의 근거지였던 예난을 점령했죠. 하지만 마오쩌둥을 비롯해서 중국 공산당 수뇌부를 잡지 않으면 예난 점령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후중난은 예난을 탈출한 중국 공산당 수뇌부를 잡겠다며 수색에 나섰죠. 도망치던 마오쩌둥 행렬이 꼬리가 잡히자 후중난은 폭격기까지 동원하여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마오쩌둥의 행렬은 어떻게 폭격기의 추격을 숨고 피해가며 행진했죠. 펑더화이의 제1야전군은 예난을 빼앗긴 뒤 전열을 재정비하여 마오쩌둥의 행렬을 추격하는 후중난의 부대와 게릴라전으로 전투를 벌이며 후중난의 추격을 저지하였습니다. 그 중엔 후중난의 부대 1개의 여단을 깊은 골짜기로 유인하여 3,000명을 섬멸했던 칭화벤 전투가 있었고, 1947년 4월에는 역시 중공군이 국민당군 1개 여단을 공격하며 무려 4,700명을 죽인 양마허 전투도 있었죠. 그리고 과감하게도 펑더화이는 1947년 5월 후중난의 보급기지였던 팔룡을 공격해 국민당군 14,000명을 전사시키며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죠. 대회전이나 전면전에서는 국민당군이 공산군을 압도했지만, 역시 홍군 팔로군의 역사를 거친 중공군의 주특기인 게릴라전에서는 국민당군이 공산군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국민당군의 추격을 피하며 산발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던 중공군이기는 했으나, 전체적인 양상에서는 국민당군이 중국 공산당 세력지를 하나하나 빼앗아가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산시성에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중공군이 불리한 전황이었죠. 1947년 7월 21일에서 23일 마오쩌둥은 공산당 간부진들을 샤오허라는 강기슭의 작은 마을로 불러들여
대책 회의를 논했습니다. 샤오허 회의를 통해 중공군은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며 오히려 더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기로 하였습니다. 중공군의 공세 작전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현재 국민당군은 대부분 마오쩌둥을 잡겠다면서 산시성이나 산둥성에 주둔 중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중부지방에는 국민당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중공군은 한때 중원이라고 불린 중국 중부지방으로 진군하기로 합니다. 중원 진격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제2야전군이 맡기로 하였죠. 류보청이 사령관으로 있고 덩샤오평이 정치위원으로 있던 제2야전군은 중원야전군이라고도 불렸으며 12만 명으로 구성된 류보청 덩샤오평의 제2야전군은 서서히 중부지방으로 내려가며 산시성과 산둥성에 주둔하고 있던 국민당군의 통신망과 연락망을 차단시켜 나갔습니다. 류보청 덩샤오핑의 제2야전군은 후베이성의 다베산에 근거지를 두었습니다. 제2야전군은 국민당군과 전면전으로 싸우기보다는 그나마 공산당이 세력을 일궈놓은 지방도시들을 근거지로 삼으며 주변에 있던 국민당군과 역시 게릴라전으로 전투를 치렀습니다. 후베이성, 후난성, 허난성, 안후이성 등은 상대적으로 공산당 세력이 많이 확산되어 있던 곳이라 민중의 지지를 받기도 했죠. 그럼에도 역시 국민당군과의 싸움은 쉽지 않았습니다. 비록 제2야전군은 많은 희생을 치렀지만 1947년 11월경이 이르면은 후베이성 거의 모든 곳에 공산당의 근거지 해방구를 뿌려놓았습니다. 산시성에 있는 국민당군과 산둥성에 있는 국민당군 사이의 차단은 좀 큰 문제였습니다. 장제스는 중공군의 제2야전군을 토벌하겠다며 해가 넘어 1938년부터 산둥성에 있던 국민당군 병력을 중공군 제2야전군의 근거지였던 다베산으로 보냈습니다. 다베산에 있던 제2야전군은 심각한 보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제2야전군은 제3야전군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화동야전군이라고도 불리던 제3야전군은 중일전쟁 당시 신사군 출신의 부대로 편성한 부대였으며 산둥성을 비롯한 중국의 동쪽에 주둔 중이었고 사령관은 천이었습니다. 그간 화동야전군 제3야전군은 산둥성에서 국민당군과 대치 중이었는데 산둥성에 있던 국민당군 상당수가 중원지역을 되찾겠다며 다베산으로 빠지자 제3야전군의 부담이 훨씬 줄어든 것이었죠. 제2야전군의 구원 요청에 제3야전군의 사령관 천이는 진군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제3야전군의 부사령관이었던 수이는 다베산의 구원을 가면은 같이 죽자는 것이라며 차라리 장강을 공격해 국민당군의 신경을 돌리는 편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작전이라고 제안하였죠. 일리가 있던 수이의 말에 사령관 천이는 다베산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장강 쪽으로 남진하며 국민당 정부를 압박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3야전군의 장강 공격에 놀란 국민당 정부는 다베산에 있던 일부 병력을 장강 지역으로 보냈고 그 사이 제2야전군은 다베산에서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제2야전군이 무사히 철수하자 제3야전군과 합류하여 연합해 허난성에 러양, 완시, 쌍판, 카이펑, 샹양 등 주요 도시들을 점령했습니다. 한편 만주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만주에는 동북야전군이라고 불리던 제4야전군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사령관은 린바오였으며 소련으로부터 만주를 거조로 받은 제4야전군이었지만 국민당군의 공격으로 서쪽부터 조금씩 세력지를 빼앗기더니 제4야전군의 기지였던 하얼빈마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미국의 중재로 장제스는 공격을 멈추었고 그동안 주요 전장이 산시성, 후베이성, 산둥성이었다 보니 상대적으로 만주에 대한 공격 수위는 그다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린바오는 제4야전군의 규모를 확대해 나갔고 기존 22만 명에 해당하던 병력을 무려 74만 명까지 늘려놓은 상태였죠. 그리고 국민당군에게 빼앗긴 서만주 일대를 탈환하기 위해 1947년 12월부터 서만주로 진군했습니다. 역시나 게릴라전과 성동 격서 작전을 펼치며 국민당군 부대를 각계격파했습니다. 그간 장제스의 신경이 온통 중국 대륙 내부에 쏠려 있었기 때문에 만주에서 제4야전군 린바오의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1948년 1월에는 랴오닝성 선양 근처의 궁주툰에서 2만 명으로 구성되었던 국민당군의 신5군이 린바오에게 괴멸되어 버렸습니다. 2만 명 중에 7천 명의 사상자가 1만 3천 명의 포로가 잡혔고 군단장은 전사하는 등 1개 군단 하나가 없어져 버렸죠. 이후로 린바오의 제4야전군은 도시들을 하나둘 점령해가면서 서만주 일대를 거의 다 회복하였고 이제 랴오닝성의 성도였던 선양과 지린성의 성도였던 창춘만을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국민당군에게 그나마 다행인 것이 당시 엄청난 추위로 인해 린바오의 제4야전군이 더 이상 공격을 못하게 된 겁니다. 1947년 말에서부터 1948년 초 동북 만주 지방에서 린바오가 이끄는 제4야전군의 동계 대공세로 국민당군은 5만 명의 전사, 제4야전군은 약 1만 명의 전사였습니다. 그리고 린바오는 선양과 청춘 공격을 위해 겨울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장제스는 이제 어떻게 반격할까요? 3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